네, 코인 위클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위클리는 한 주간의 크립토 이슈에 대해서 보도했던 기자분들 모시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함께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어서 권도영 테라폼 랩스 대표가 이 테라 사태가 있기 하루 전에 약 3,800억 원을 현금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어제 보도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네. 이 디지털 에셋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권 대표가 홍콩 커스터디 업체인 헥스 트러스트가 보관하던 3억 개의 USDT, 당시 기준으로 한화 약 3,812억 원을 작년 5월 6일경에 바이낸스 지갑으로 보낸 온체인 데이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커스터디 업체인 헥스 트러스트는 테라폼 랩스의 파트너 겸 투자처였는데요. 이 커스터디 지갑에서 바이낸스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면 현금 환전으로 간주가 되고 이후에는 데이터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낸스 지갑으로 전송에 있었던 5월 6일은 이 테라의 디패깅이 일어나기 불과 하루 전이었는데요. 이 코인 마켓캡의 기록을 보면 이 UST는 테라는 5월 7일에서 8일에 디패깅이 시작이 돼서 5월 9일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디지털 에셋이 작년 5월 이 테라 사태 전후로 권 대표의 행적을 추적해 오면서 이처럼 이 USDT를 대량 매도한 사실과 그 사실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현금화 데이터가 또 처음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현금화의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의 수사 방향성은 혹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부지검 증권,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도 이미 지난해 이 TFL 테라폼 레스와 헥스트러스트의 관계, 또 헥스트러스트의 지갑 주소를 파악한 것으로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 이 USDT의 현금화 경위와 배경 등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무엇보다 권 대표가 작년 5월 6일, 그러니까 이 디패깅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이 USDT를 왜 매도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루 전이더라도 디패깅 징후가 나타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디패깅 현상이 나타난 시점에 있어서는 현금화를 한 게 아니라 네. 이 자산을 또 투입하거나 하는 네. 조치 등이 필요했는데 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이 권도영 씨가 테라 사태 직후에 돈을 다 잃었다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권 대표는 작년 6월에 지난 2년간 내가 번 돈은 이 테라폼 랩스에서 받았던 현금 급여뿐이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 한 인플루언서가 권 대표의 디파이 서비스인 이 디젠박스를 통한 현금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박이었는데요. 그는 테라 사태로 가진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사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다. 네. 사실 이런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 권 대표와 헥스 트러스트의 관계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갑이 바로 테라폼 랩스의 커스터디 업체 지갑이기 때문인데 이 헥스 트러스트는 2020년 9월에 테라폼 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또 이 회사는 당시에 커스터디와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 테라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테라 블록체인과 통합해서 루나 스테이킹도 지원한 회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테라폼 랩스가 작년 3월에 헥스 트러스트에 투자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화 정황이 포착된 이후로 또 앞으로 수사로 드러날 부분들이 더 있기 때문에 권도영 대표의 신병 확보를 포함해서 추가로 수사 진행 상황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권도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빨리 한국에 들어오거나 이런 네. 신병 확보 등을 통해서 수사를 좀 원만히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앵커님은 이 크립토 업계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예. 권도영 대표랑 혹시 연락이 닿지 않으십니까? 권도영 씨하고는 제가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네. 또 아는 사이긴 한데 네. 연락 작정하고 도망 다니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네. 연락을 하겠습니까? 네. 할 수 있다면 저도 연락해서 좀 설득을 하고 싶어요. 그러게요. 네. 예. 다음으로 빗썸 관련한 이슈 사항입니다. 지난 1월 3일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던 빗썸 코리아의 이정훈 전 의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의 쟁점을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전 의장과 검찰 측 주장을 각각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8년에 김병건 BK 메디컬 그룹 회장이 약 4천억 원의 빗썸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인수대금 일부인 약 1,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우선 계약금 정도만 투자하고 추후 BXA 코인이 상장되면 판매 대금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BXA 코인이 상장되지 못하면서 김 회장은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이 전 회장 측이 계약금 명목에 약 1,1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게 김 회장과 검찰 측 주장입니다. 반면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쪽에서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고 최종 계약 문서에 BXA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또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 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측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진척도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항의하지 않는 등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점, BXA 코인의 상장 확약에 대한 조항이 없고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을 신뢰해서 착오에 빠질 정도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또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내놨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재판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게 보통 피고소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정훈 전 의장의 무죄 판결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얼마 전에 국내 1위 거래소죠. 업비트의 송치영 의장이 1심, 2심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송치영 의장은 당시 자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문제가 됐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당시 검찰은 송치영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측이 허위 계정을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두나무 측이 실물 입금 없이 허위로 약 1,2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있는 것처럼 입력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자동 주문 매매 프로그램으로 실제 회원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이 해당 계정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이처럼 허위 거래를 지속해서 약 1,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송 의장의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송치영 의장의 허위 거래 혐의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또 판결이 났었는데 각각의 재판부가 무죄 결론을 내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1심 재판부는 당시 송 의장 등 운영진이 특정 아이디로 매매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검찰은 수사 당시 임직원의 노트북과 저장 매체에 들어있던 파일을 압수하면서 적법한 선별 절차를 준수하거나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공소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송치영 의장부터 시작해서 이정훈 전 의장까지 연달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서 사실 이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게 아니냐, 이 거래소 죽이기를 위해서 좀 혈안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한 이 비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기 전에 우선 1심에서는 송치영 의장의 경우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됐고 2심에서는 증거 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운영진을 둘러싼 혐의들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 측이 거래소 측을 무리하게 옥죄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는 건데요.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이은 악재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디지털 자산과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보는 형국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한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는 검찰 측 주장이 재판부에서 전부 인정되지 않거나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결론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검찰의 거래소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 속에 디지털 자산 시장 진흥을 위해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특근법의 시행 이후로 거래소뿐만 아니라 재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어떤 명확한 정부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원만한 규제가 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메타콩즈에 관한 또 이슈 사항이죠. 네. 이 한국의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으로 또 불리면서 네. KNFT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활동한 이 메타콩즈를 둘러싸고 굉장히 좀 치열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BAYS NFT가 KNFT의 대표 주자로 좀 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작년 초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기도 했고 메콩 코인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좀 메타콩즈가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자 이 메타콩즈를 이끌던 이강민 대표가 지난 7월에 이 이두희 멋쟁이 사자 대표를 최고 기술 경영자 CTO로 영입하면서 좀 소방수의 역할을 맡겼었는데 이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에 합류하면서 이 초반에 강도 높은 조직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던 건데요.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는 물론 이 황영기 CEO와도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라이프 고조 온 프로젝트 추진을 두고 이견이 커졌는데 이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나서 이 충돌이 계속해서 좀 심화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내부 총질이 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임원들 사이에서 시작이 된 네.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이 황영기 CEO가 이두희 대표가 이 수억 원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구매를 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고 이에 맞서서 이두희 대표는 이강민 대표와 황영기 CEO의 경영 능력을 비판하면서 대립했습니다. 최근에 이두희 대표가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것으로 좀 봉합이 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직원 임금 미지급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익명의 메타콩즈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서 이두희 대표가 횡령과 은닉을 위해서 의도적인 태업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메타콩즈가 클레이튼에서 이더리움으로 체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한 달 이상의 지연이 벌어졌었는데 이 배경에 이두희 대표의 태업이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두희 대표는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이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서로 대립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회사 운영에 있어서는 좀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또 성매매 논란도 같이 발생을 했어요. 네. 이강민 대표와 황영기 CEO 등 주요 경영진들의 불법 성매매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가 또 포착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업계에 따르면 이강민 대표와 황영기 CEO는 지난 4월에 이 불법 성매매를 위한 호텔 숙박비를 결제를 이 법인카드를 이용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이 텔레그램 대화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이 호텔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이 텔레그램에서 대화한 내용에 매춘 비용이나 여성을 선택하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 물론 불법 성매매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도 굉장히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 메타콩즈 회계 실사를 보면 4월 초에 결제된 호텔 이름과 경영진들이 언급한 호텔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외에도 또 임시주총을 앞두고 협박 논란도 커졌습니다. 이강민 대표 측 인물들이 이두희 대표를 지지하는 주주들에게
폭언을 하고 뭐 집의 호수를 얘기하면서 아직도 이곳에 사는 거냐 뭐 이렇게 인적 사항을 알고 있으니 처신을 잘하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 내용도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야말로 지저분한 네.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법인카드를 또 이용을 했다. 네. 그리고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가 결코 깨끗하지 않은 네. 사용처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로도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에 쓰인 비용들이 다 투자자들의 네.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도 이 업계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많은 사건들이 또 있었는데 오늘 이강민 대표의 해임안 등이 또 발표가 되면서 일단락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갈등이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강민 대표가 해임이 되고 이 법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진흙탕 싸움이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강민 대표의 해임안을 포함해서 뭐 나성영 신임 대표 이사의 선임안까지 다 가결이 됐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나성영 대표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메타콩즈가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영광을 재현할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메타콩즈뿐만이 아니라 NFT를 또 필두로 한 이 네. 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 NFT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유동성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매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네. 매도할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마저도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이 NFT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업계의 풍조도 좀 많이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의 코인 위클리 이번 주 시간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주간에 있었던 또 많은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